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라이브 정책 썰의 김용민입니다. 오늘도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의 원픽으로 뉴스 속 이야기 함께 풀어보고 썰어보겠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 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는 라이브 정책 썰 첫 번째 키워드 누가 준비했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조태영 기자. 네,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네.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번 키워드는요. 심장이 바운스 두근대. 바로 심장입니다. 오, 심장. 자, 심장 뭐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이거 뭐 네네. 심장이 뭐 건강 이슈예요? 아니면 뭐 사랑 이슈인가요? 무슨 이슈예요? 뭐 이제 조용필 선생님의 바운스를 제가 네, 불렀는데 네. 뭐 조용필이면 좋겠지만 네. 이번 키워드요 조금 새롭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 심장이군요. 유럽의 지리적인 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의 첫 번째 순방 국가로 방문한 곳, 바로 벨기에인데, 자, 여러분, 벨기에 좀 잘 아세요? 가보셨나요? 어떠세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 못했어요. 네. 저만 가본 건가요? 정윤 기자 언제요? 언제 갔어요? 여행으로. 전 또 순방으로. 뭐 순방으로? 또 추억팔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윤 기자 2018년도에 갔어요. 2018년. 18년. 예. 정윤 기자는 뭐 순방으로 보통 전 세계를 제가 다니는- 알기로는 여기서 방문 국가가 가장 많을 겁니다. 네, 정말 많이 다녀왔습니다. 순방으로 좋아요. 세계 여행 네. 이런 좋습니다. 예, 그래도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벨기에 어떤 나라예요? 예, 벨기에 어떤 나라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벨기에도 안 갔다 왔는데 왜 제가 설명을 드리나? 그렇죠. 제가 전공이 불문학과입니다. 네, 프랑스어를 이렇게 전공. 묻어가네요. 또 예, 그래서 유럽을 정통한 자칭 전문가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벨기에도 불어 프랑스어를 한 50% 정도는 예, 사용하죠? 어느 정도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벨기에에 대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벨기에 크기 경상도만 합니다. 굉장히 크지 않군요. 작은 네. 국가죠. 예. 그리고 인구수 천만 명. 천만 백만은 예, 뭐예요? 천만 백 절었습니다. 예. 1,100만 명. 1,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브뤼셀이고요. 이곳에 유럽 연합의 본부가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EU의 심장,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자, 나머지는 긴 설명보다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해보죠. 네. 자,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왜 저만 네, 첫 번째 그림 스머프입니다. 스머프. 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죠. 예, 예. 스머프는 1958년 벨기에의 만화가인 피에르 퀼리포르에 의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네. 예. 사실 같이 노래 불렀는데 스머프 좋아하세요? 저는 잘 캐릭터로만 알고 있어요. 아, 네. 캐릭터로만. 저는 스토리는 모릅니다. 스토리 예. 모르세요? 근데 게임을 좀 한 적 있어요. 아, 그렇구나. 스머프 특히 여기 고양이 아즈라라고 가가멜이 나와요. 이 가가멜이 스머프를 데려다가 항상 좀 그냥 뭐 여기서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군요. 우리의 좋습니다. 경계선 좋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그림은 함께 보시죠. 오. 네, 아. 초콜릿입니다. 맛있겠다. 초콜릿으로 유명하죠. 벨기에 하면 초콜릿이죠. 네. 여러분 아는 브랜드 있으세요? 압니다. 어떤 브랜드가 알죠. 있을까요? 저희가 길리안. 명칭을 말해도 길리안. 돼요? 네, 길리안. 길리안. 네, 말해도 되나요? 아, 괜찮아? 다 아는 건데 뭐. 초콜릿 브랜드요? 네, 네. 자, 길리안 또 땡바. 모르죠? 저는 뭐.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나? 가나요? 가나는. 네. 또 네.
뭐 아시는 네, 거 뭐 고땡바. 네, 아, 고땡바, 네. 그거 고디바가 고디바. 네. 있습니다. 고디바 맞아요? 뭐 이게 원래는 영어로는 고다이바 아닌가요? 그것과 그렇죠. 뭐 레이디 고다이바. 근데 발음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쓸데없는.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고디바로 그렇죠. 고디바로 불리고 알려요. 있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먹고 싶네요. 예, 그래서 네. 이 고디바와 이제 길리안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또 수제 또 초콜릿도 굉장히 유명해서 벨기에 여행 가시면 꼭 초콜릿 드셔보시기를 또 바라면서. 네. 초콜릿은 또 와플에 찍어 먹어야지 아, 맛있는데. 맞아요. 맞죠, 벨기에 하면 또 네, 와플이죠. 제가 그걸 또 먹어보고 왔거든요. 맛있었어요. 한번 약간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한국의 벨기에 와플과는 좀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오. 어떤 점이 네,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아니 근데 일단 순방을 가면은 네. 정말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정말 식사를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순방 그 얘기가 다시 저희 자꾸 색깔로 아니, 빠지니까 아니 그 벨기에 얘기니까. 살짝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프레스 센터에만 이제 거의 갇혀 있는 수준인데 제가 그 밤까지 이제 기사 마감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 프레스 센터 앞에 있는 그냥 정말 작은 그 와플 가게 갔었거든요. 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바삭바삭한 느낌입니까? 예, 맞아요. 아. 물론 선배 배가 순방 고플 얘기하실 때 때마다 자꾸 팔을 거드시네요. 그럼요. 그래도 저에게는 굉장히 예리한 이렇게 지적을. 막 하시네요.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 왜냐하면 사실 순방을 따라가서 겪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예. 조금씩 맛보기를 보여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예, 다음 그림 바로 보시죠. 이건 뭔가요? 이것은 바로 색소폰입니다. 네, 색소폰. 벨기에랑 무슨 연관이죠? 무슨 관련이? 벨기에가 바로 색소폰을 처음 발명한 국가입니다. 오. 19세기 벨기에 음악가 아돌프 sak스가 네. 이 색소폰을 발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색소폰이라는 이름도 이 sak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음악가 벨기에 하면 사실 음악이 유명한 나라인지 전 몰랐거든요. 뭐 요즘 퀸 엘리자베스 콩쿨 이게 벨기에 배경 아닌가요? 뭐 맞을 겁니다. 예, 한번 혹시 제가 아니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색소폰을 또 제가 준비하다가 요것을 또 발명했다고 들어가지고 네네. 혹시 여기 색소폰 불 줄 아는 분 계신가요? 어렵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색소폰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색소폰 예. 아주 멋진 그렇죠. 악기죠. 뭐 네. 어제 방탄소년단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셨는데 또 방탄소년단의 태영이 또 색소폰을 아, 맞아요. 잠기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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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쪽으로 흐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색소폰을 벨기에에서 예, 만들었군요. 네, 소개를 해주고 싶었고요. 네. 또 다음 그림 또 넘어가 보시죠. 드디어 제가 아는 게 나왔습니다. 해당 아자르. 관심사. 제가 네. 좋아하는 네. 관심사가 드디어 관심사가. 나왔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벨기에는 축구 강국이기도 네. 합니다. 2021년에 또 피파 랭킹 1위까지 오르기도 그렇죠. 했고요. 또 현재는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당 아자르 그리고 로멜루 루카쿠 등 유명 선수들이 또 포진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아자르는 은퇴를 했죠. 뭐 네. 근데 어쨌든 유명 선수들 많습니다. 네. 벨기에 하면 안타깝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그렇죠. 진행이 되잖아요. 네. 월드컵 하면 우리한테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 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졌습니다. 아. 네, 0대2, 0대1 예. 한 번도 득점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조별리그들 통과해서 32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이기면 16강에서도 맞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능한 그런 범위가 있어서 이번에는 혹시라도 만나면 꼭 좀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붉은 악마. 또 벨기에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렇죠. 또 이미지를 예.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붉은 악마 간의 대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네, 보여주시죠. 마지막 사진 한번 네. 함께 보시죠. 아. 지금 다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썰다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맥주 참 좋아하죠. 예. 저도 벨기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맥주에 관해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 벨기에가 현재 1,600종이 넘는 맥주를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종류가 많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벨기에 사람들은 이 맥주 마시는 문화를 하나의 또 문화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네. 맥주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벨기에 맥주 문화가 이제 우리가 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600종이잖아요.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근데 그 1,600종이 다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 뭐 이제 중세 방식도 있고요. 또 수도원별로 또 방식이 다르고요. 또 그런 문화 자체가 또 하나의 무형 유산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이제 도시를 보면은 도시마다 뭐 마을마다 펍이 있다고 해요. 그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네.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그렇군요. 잡았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1부, 2부, 3부에서 이 벨기에를 첫 방문지로 택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벨기에를 주제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벨기에가 또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벨기에 드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양국이 올해 수교 125주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교 125주년에 맞아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확대 방안에 논의한 게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벨기에는 유럽 제2의 항구인 엔트워프 항을 소재로 한 물류 중심지고요. 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굉장히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벨기에를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 지역으로 진출을 꾀하기 용이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벨기에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주요 일정인데요.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자, 벨기에를 한번 보시면 브뤼셀이 저기 보이실 테고요. 위로 북해가 있고 주변으로 프랑스, 그다음에 또 독일, 굉장히 주변에 항만과 물류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네덜란드 보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다 붙어 있고요. 네. 또 위로 올라가면 또 영국이 보이고요. 그렇죠. 금방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교두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양 정상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요. 네.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또 양국 간 직항 체계를 위한 방안도 앞으로 모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거대한 유럽 진출의 시장의 문을 여는 성장 기회가 될 걸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BTS도 공연하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초에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BTS가 또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옆에 아미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또 한번 네, 짚어주시죠. 조금 얘기해줘요. 아니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좀 아깝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이요? 날짜가 이제 그 대통령이랑 만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유럽 순방 생각을 하시면 네. 그때도 유럽 순방했었을 때 프랑스가 첫 방문지였는데 그때 이제 BTS랑 문 대통령이 만났던 이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예. 저도 그때 당시에 BTS를 처음 보고 이제 입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상당히 오래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팬이신지? 예, 역사가 네. 좀 됐습니다. 입덕의 예. 계기였군요. 예, 자 이렇게 벨기에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썰어봤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오후 밤이죠. 한국 시간으로 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EU 본부 브뤼셀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르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사실 벨기에로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또 EU는 굉장히 대한민국과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는 EU가 유럽의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KTV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정상회담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설 첫 번째 픽 심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라이브 정책설 두 번째 키워드 누가 준비했나요? 네, 바로 제가 했습니다. 네, 기자. 어떤 키워드인지는 화면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둥 60. 10. 네. 자, 60 날짜인 것 같고요. 네. 사실 60에 일어난 6월 10일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먼저 보시고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60 민주항쟁 39주년 오늘을 기억합니다. 신국진 기자가 가져온 원픽은 바로 60 민주항쟁이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0일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6월 10일 민주항쟁이고요. 1987년 6월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나요? 1987년.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야기라서 네. 아무래도 이 영화 1987을 통해서 젊은 층들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국진 기자는 저도 3살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3살이었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고요. 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접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1987년 6월은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고 네. 시민들이 민주주의라는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습니다. 또한 민주적 제도가 정착되는 출발점이 된 게 바로 6월 10일 민주항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의 시발점이 바로 6월 10일 민주항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분들의 피로 이뤄낸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이 1987년, 2026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민주주의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민주주의.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고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이 하나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기본이 지켜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이후 좀 여러 작품과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잖아요. 이게 사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를 다룬 작품이지만 사실 6월 민주항쟁도 좀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그리고 이름 없이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시민들, 그들의 선택과 희생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좀 살아가게 하는 네. 기억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한 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투표권이 있었고 또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았지만은 그 당연한 걸 누군가는 그 뜨거운 여름에 또 싸웠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걸 우리가 깨달은 얻은 거를 당연한 건 세상에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또 프랑스어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프랑스 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럽 일대에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제 절대 권력인 왕도 이제 단두대에 처형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은 없다. 그리고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걸 전달한 사건이었거든요. 사실상 이번 민주항쟁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독재 누군가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에게 있다는 걸 각인시켜준 어떤 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국민의 주권이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언론의 역할이 참 무겁다는 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1987년에 이 선배들이 이제 검열에 맞서 싸우면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찾아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귀한 자유를 제대로 쓰고 있나 좀 돌이켜 보게 되고 지금 뭐 워낙 뉴스가 넘쳐나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오직 팩트만 담백하게 전하는 그런 지금 언론의 진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부분은 네, 저도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요. 저희 KTV 입장에서도 12.3 계엄이라는 일로 국민들로부터 많이 혼났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혼운이 나고 있고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12.3 계엄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했듯이 민주주의라는 게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1987년 민주항쟁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겪어봤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우리 최다혜 기자, 조태영 기자, 정혜림 기자 다 이 부분은 교과서 또 영상으로 봤을 텐데 참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이날 민주항쟁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다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연히 아이들 둘이나 있고 네.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결국에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못 나갔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확실히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좀 이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나갔겠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당시에는 결과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실제로 체류탄이 날아오고 또 경찰에 연행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그 시대를 지킨 이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이 지켜낸 이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확신은 못 하겠어요, 사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꼭 거리로 나가지 않고도 SNS를 통해서 뭐 해시태그라든지 그렇죠. 뭐 온라인 청원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표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다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시민 참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제대로 보고 이제 뭐 폰으로 뭐 좋아요 하나를 누르는 것도 저는 이거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장의 형태가 바뀐 거죠. 그렇죠. 광장이 어떤 진짜 광장에서도 외치지만 이제는 디지털 광장이 돼서 오히려 이게 또 파급력도 더 크고요. 또 소통도 금방 할 수 있고 굉장히 소통이 빠른 시대라 이 시대에 맞는 또 변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군가는 한 가정의 아빠였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낸 민주주의,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인데요. 이 민주주의를 지켜냄과 동시에 또 우리 민주주의로서 주어진 자유를 너무 방종으로 이것들을 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60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기자들의 다양한 생각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는 라이브 정책 썰. 세 번째 키워드 누가 준비했나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혜림 기자. 예, 먼저 키워드부터 좀 볼 텐데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아, 진상규명. 진상규명. 네. 네. 오늘 또 무거운 주제인데 진상규명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화면부터 보시고 네. 이야기 나누죠. 네. 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정혜림 기자. 맞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직후에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진 이 엄중한 상황인데요. 오늘 핵심 맥락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원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건.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이 당일 뉴스를 통해서 속보 자막을 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네. 가짜 뉴스인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예.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누군가가 생각을 했겠을까요? 네.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한번 볼 텐데 일단 핵심 쟁점이 뭔가요? 예, 핵심은 이제 왜 수치가 바뀌었나, 예. 이제 이 경과를 좀 정확히 가려내는 겁니다. 아, 중앙선관위는요, 이 처음에 문제가 된 투표소를 50곳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91곳으로 번복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소중한 한 표를 던지러 갔다가 이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정부 역시도 이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매우 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상규명위원회와 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동시에 출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이 현장에서 투표용지 수량을 뭐 잘못 예측을 한 건지 또 아니면 상부 보고와 취합 과정에서 뭔가 시스템에 좀 구멍이 있었는지 뭐 팩트를 좀 투명하게 가려내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 쟁점을 얘기를 했는데 당일 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갔어요. 아이와 함께 자, 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야. 네. 네. 우리 투표해야 돼. 네. 그런데 투표용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기분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싸웠습니다. 네. 제가 그만 좀 싸워요. 그만. 그만 네. 싸우세요. 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갔는데 그렇죠. 맞죠. 6시 뭐 선거 종료 시간에 맞춰서 임박해서 딱 갔는데 종이가 없어. 돌아가세요. 이러면 저는 들어눕습니다. 거기서. 왜 나의 권리를 너희가 뺏어가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네, 네. 싸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는 참정권.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엥? 엥?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응?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네. 종이 부족 국가였냐 아.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생긴 거 이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겠죠. 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정부와 사정기관이 동시에 움직인 이유는 바로 이 재발 방지책을 네.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선관위는 이 독립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감사에 좀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합수본 등에서 선거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결함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낱낱이 찾아낼 것으로 보이고요. 투표소마다 좀 몇 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또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제 지역 선관위나 중앙 선관위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네. 이렇게 보고 체계도 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한 예측을 막을 투명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다시 촘촘하게 짜낼 것인가가 이번 사태의 최종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꽃은 아팠습니다. 국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선관위 때문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쁜 꽃이 다시 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진상규명까지 기자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라이브 정책 썰이 선택한 한 문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주범이 검거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오늘 KTV 라이브 정책 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